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클럽 가운데 하나로 만든 알렉스 퍼거슨의 말입니다. 그가 남긴 그 어떤 말보다 더욱 유명해진 이 문장은 SNS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경고 가운데 하나로 꼽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SNS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한참을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되는 불안 증세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조금만 시간이 나도 자신의 전화기부터 찾는 사람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로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가운데 탑처럼 쌓아 올리고 먼저 폰을 만지는 사람이 그 자리의 비용을 계산하는 게임이 나왔겠습니까? SNS가 현실을 잠식하는 이와 같은 세계에서 공백이 주는 여유나 사유의 즐거움은 지난 세기의 골동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피상적인 인간관계와 스쳐 지나가 소멸되어 버리는 수많은 정보들, 타인을 의식한 가식적인 글쓰기와 사고가 배제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범람하는 SNS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과시욕과 허영심, 열등감 따위로 범벅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오늘 다룰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근래 개봉한 영화 가운데 SNS를 가장 세련되게 요리한 작품입니다. SNS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다른 많은 영화들과 달리 이 영화의 감독인 존 파브로는 SNS가 인간의 유대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믿는 듯합니다. 영화는 SNS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보여주는데 특히 긍정적 측면을 내보이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영화 속에서 SNS는 철저한 수단이자 도구로 머무르며 인물들의 성공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는 유대감, 열정, 그리고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방장과 부주방장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여정을 통해 진정한 애정과 우정을 쌓아갑니다. SNS에 대한 수많은 비관론에도 존 파브로 감독은 인간 사회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진정한 유대와 연대는 직접 피부를 맞대는 사람 사이의 공동 경험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 듯합니다. 그의 낙관론이 배어든 영화를 보고 나니 저 역시 그의 낙관론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제71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기사입니다. 네, 관기사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어요? 저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해서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요? 네, 여행을 다니고 있죠. 취업을 ING예요. 취업을 하면 바빠야 되는데 어떻게 여행을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4월에 연수를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많이 못 놀았던 거 복구하려고 열심히 여행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누나랑 엄마랑 유럽을 갔다 왔죠. 네, 유럽. 네. 유럽 어디 갔다 왔나요? 유럽은 이제 처음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놀고, 그리고 파리,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렇게 야. 네 군데 주요 도시만. 네. 핵심만 찍는, 요점만 공략하는. 그죠? 네. 그 메시가 골 넣는 거 바로 앞에서 봤다고. 아무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네. 거기 축구를 9시 하더라고요. 저녁 9시에. 네. 이렇게 문화가 저녁 9시요? 네. 걔는 이제 그 아시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중계할 때 아시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한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걔네 문화가 좀 신기한 게 아침을 10시에 먹어요. 네. 10시에 먹고 점심을 2시랑 4시 사이에 먹고 그 저녁 9시에 먹어요. 저녁을? 네. 진짜 그래서 프리하네. 네, 걔네가 이제 플라멩코가 유명하잖아요. 플라멩코가 유명한데 그 10시,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가기 전에 공연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이고
진짜 공연들은 원래 자정을 넘어서 한다고 할 정도로 그 밤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놀 수 있는. 이야, 이 야간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는 데구만. 그죠. 술 있고 안주 많고. 네. 그 여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로마, 파리 이렇게 네 군데를 갔으면 어디가 제일 인상에 남나요? 인상에 남는 건 일단 전 가족여행을 하는데, 가족여행 물론 제가 투어를 이제 뭐 광고하는 건 아닌데 로마가 확실히 볼 게 많아요. 로마가 볼 게 많고, 그래서 저 만약에 있으라고 한다면 스페인이 가장 그래도 사는 게 좋지 않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일단 놀 게 많고 음식도 한국 입맛에 맞고 지중해, 해변, 햇빛이 너무 세서 네. 겨울에 갔는데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이탈리아도 해변 있잖아요. 거기도 다 지중해인데. 이탈리아 남부도 갔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저도 뭐 이번에 알았어요. 이탈리아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2만 불이 평균이지, 밀라노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 그 해변 가까이 있는 데는 소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안에서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그 차이를 코미디로 만든 영화가 있을 정도로 네. 그 지역 격차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진짜 아름다운 해변도 보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관광지. 그러니까 실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살긴 하지만, 거기 있는 집들이 이제 대부분이 리조트처럼 펜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서 살라 그러면 즐겁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술 마시고 이런 게 없잖아요. 가난하고 뭔가 공동체는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죠. 네. 아 물론 있지만 자기들끼리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시골이나 사실 아름답긴 해요. 아름답긴 한데 느낌은 좀 그랬어요. 놀 문화가 생각보다 없었다. 여행 그냥 관광지다 이랬는데, 오히려 바르셀로나 쪽은 노는 문화가 좀 잘 돼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메시도 있고 메시가 내 앞에서 세레머니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취업하면 이제 네.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바짝 노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뭔가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영화를 좀 볼 생각이고, 또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로 구체적으로 떠나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일단은 캐나다를 원래 가려고 했어요.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제 알래스카 쪽도 생각했는데 제가 오로라를 되게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옛날에 막 TV로만 보던 북극곰도 한번 보고 싶고 해서. 설국열차야? 설국열차? 그 정도는 아니지. 눈만 있진 않고.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온천에서 오로라 보면서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가고 싶고, 또 안 된다면 아마 터키 쪽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기사가 귀국한 이후에 처음 만났죠? 그죠? 귀국을 하고 처음 만나서. 그저께 귀국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오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관기사가 계속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영화가 가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아메리칸 셰프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개봉했던 영화가 아직도 하긴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이지만. 왜 이 영화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아,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된 이유가, 저도 영화를 보면서 예고편을 안 보거든요. 네. 제목만 보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아메리칸 셰프. 네. 뭔가 음식이 나올 것 같고, 또 포스터에 보니까 빈속으로 보면 안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수많은 요리들이 내 앞에 있어.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근데 어차피 먹지는 못할 건데. 느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아, 이런 맛이겠지? 네, 그래서 관기사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그죠. 오늘 함께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dness, huh? It's carne asada. Check it out. Wow. Chef Big Dog up all night cooking. Shut up and taste this, a mousse douche. Come here, guys. Look at that. You like it? Yeah. We're gonna cook like this. We're being reviewed by the most important critic in the city. Now suddenly you're going to be an artist. Well, be an artist on your own time. It's my restaurant. So you threatening to fire me now? I'm telling you what I'm prepared to do if you don't cook my menu. Food truck's a great idea. We're talking about a white-on-white 88 Chevy Grumman food truck. It's a blank canvas for your dreams. I'm gonna have him pull it around. Thank you. Don't thank me till you see it. Tony Carl's got a taco truck. For real? Mano para
get to touch people's lives with what I do, and I love it.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아메리칸 셰프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 칼 캐스퍼는 레스토랑 오너에게 메뉴 결정권을 뺏긴 후 유명 음식 평론가의 혹평을 받자 홧김에 트위터로 욕설을 보냅니다. 이들의 썰전은 온라인 핫 이슈로 등극하고 칼은 레스토랑을 그만두기에 이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쿠바 샌드위치 푸드트럭에 도전, 그동안 서운했던 아들과 미국 전역을 일주하던 중 문제의 평론가가 푸드트럭에서 다시 찾아오는데 과연 칼은 셰프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줄거리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였어요. 칼 캐스퍼. 이 인물이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죠, 레스토랑을. 그죠. 네, 레스토랑을 그만둔 이후에 푸드트럭을 하면서 다시 재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과의 그런 가족적인 부분, 그런 부분과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마음껏 발휘하면서 행복해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 또 그 사이사이에 SNS에 대한 풍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각도에서 SNS를 바라보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관계사 이 영화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는 아메리칸 셰프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는 음식 위주라기보다는 어떤 한 요리사가 겪는 어떤 그런 인생사? 네.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근데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옛날 뭐 주성치의 식신이라거나 그런 영화들 그죠. 기대했던 것 같네요. 눈앞에 한 200가지의 휘황찬란한 요리가 쫙 펼쳐지면서 그죠. 요리 대회도 하고 네. 아메리칸 셰프인데 요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했는데 생생정보 토론을 보면 되겠다. 생생정보. 생생정보통 그죠. 네. 보통 요리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요리 경연대회 이런 그죠. 게 소재로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나라에서 요리 관련해서 가장 유명했던 영화라고 한다면 뭐 식객? 식객 2편까지 그죠. 나왔죠? 네, 2편까지 나왔죠. 네, 2편은 김치전쟁이었고 음. 둘 다 요리 경연대회를 소재로 했었고 다른 홍콩 영화들의 사례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식신이라거나 금옥만당 뭐 이런 그죠. 영화들이 전부 다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아메리칸 셰프도 저도 사실은 요리 경연대회 이쪽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요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좀 한쪽 장르에 치중되어 있어서 식감을 충분히 주는 데는 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한 중반부 이후부터는 네. 이제 샌드위치 위주로 나오죠. 그지, 쿠바 샌드위치. 네, 쿠바 샌드위치랑 또 그 요리사가 되게 창의적인 거를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샌드위치에 어떤 멕시코 음식을 접합한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하지만 결국 빵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 빵에 고기 키워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비시 내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우선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의 감독 존 파브로 감독입니다. 존 파브로 하면은 아이언맨 시리즈로 잘 알려졌죠? 아이언맨 1편부터 3편까지를 찍어냈던 그 감독입니다. 실제로 1, 2편에서는 직접 출연해서 매니저 역할을 맡기도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네,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감독 겸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존 파브로 감독이 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감독이 정말 찍고 싶은 영화는 이런 영화였구나. 아이언맨 같은 그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물만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즐겁게 그 속에서 행복하게 연기를 하는 모습들이 이 감독이 정말 찍고 싶었던 영화는 이런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연한 배우들을 보면 일단 주인공이 자기죠. 존 파브로 감독. 그죠. 네, 그리고 아들을 맡은 MJ 안손이라는 배우, 그리고 아내 역할을 맡았던 소피아 베르가라. 뭐 그 밖에는 유명한 배우들도 카메오 비슷하게 출연을 많이 했어요. 스칼렛 요한슨, 더스틴 호프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뭐 이렇게 출연을 했고, 조연 배우로 존 레기자모, 그다음에 올리버 플랫 같은 헐리우드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배우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관계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데 영화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영화 좀 좋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좀 재밌게 봤는데 존 파브로라는 사람이 감독이면서도 주연이잖아요. 네. 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요리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연기도 잘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좀 연기를 못하면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꽤 잘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여자가 예쁘다는 거? 출연 배우 다 예쁘죠. 이 영화를 사실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요리 영화라는 성격이 가장 짙어요. 맞아요. 그 원스 같은 영화가 예를 들어 음악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음식 요리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으로 여러 차례 보여지기도 하죠. 뭐 스칼렛 요한슨한테 스파게티 해주는 장면이라거나 그다음 아들한테 토스트를 해주는 장면, 그리고 그 밖에도 셰프로서 주방 안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고 혼자서, 그리고 나중에 쿠바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푸드트럭을 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요리를 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카메라가 그 요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재료 하나하나를 다 느낄 수 있게끔 가까이서 찍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식감이 도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영화는 가족 영화기도 하죠. 일단 아내와 이혼한 사이인 남편이 집을 혼자서 나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인데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그 아들하고 진정한 부자 관계로서의 그런 부자의 정을 쌓아가는 과정,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죠. 또 한편 이 영화는 개인적인 성장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요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던 어떤 남자, 주인공 남자가 칼이죠. 이 칼이라는 남자가 행복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결말에 가서 푸드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사실은 푸드트럭 하면은 전반부에는 되게 학을 뗄 만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정말 이 푸드트럭을 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영화는 성장 드라마이자 가족 드라마이자 동시에 요리 영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특징 말고도 영화에 음악이 계속 펼쳐지죠. 주로 재즈풍의 음악들. 그런 음악들이 극장을 나올 때까지 계속 흥얼거리게 할 만큼 관객으로 하여금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음악도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들어간 SNS에 대한 풍자 내지는 그런 코믹성을 살리는 부분들, 현대적으로 SNS의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 영화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런 부자의 정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 혹시 기억나는 장면들 있으세요? 그 SNS 관련해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존 파브로가 연기한 칼, 이름 뭐였죠? 캐스퍼. 칼 캐스퍼가 그 트위터를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비평가가 그 칼을 비평한 글이죠. 네. 엄청 욕을 해댔죠. 무슨 초콜릿이었지? 초콜릿 케이크 안에는 초콜릿이 녹지도 않아 있었다. 원래는 가운데가 녹아 있어야 되는 네, 건데. 원래는 가운데 녹아 있어야 되는 건데 녹지도 않고 뭐, 다시는 안 먹겠다. 별점 2개를 주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트위터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트윗을 하고 또 거기에 욕을 쓰면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가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들에게 배워요. 그때 아들 대사가 기억나는 게, 아버지와의 이런 시간을 원했다. 이런 시간 즐겁다. 뭐지?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또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네. 이런 관계를 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0살 꼬마아이가 사실 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류의 영화에 항상 보여지는 것처럼 그죠? 아이가 되게 조숙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내가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다.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일부러 꼭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칼이란 사람이 정말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비평가가 자기 음식을 먹으러 오려고 했을 때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또 그런 만큼 또 가족에게 좀 소홀한 면도 있잖아요. 자기 일을 중요시하니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 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보면 놀이공원을 데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영화 관람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단순히 같이 아버지와 하긴 하지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든지 놀이공원을 탄다거나 놀이공원 탄다든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놀이공원을 타는 건 아니겠다. 놀이공원 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야. 그죠? 놀이기구를 탔겠지. 놀이기구를 네. 타고, 물론 아이에게 해주는 것도, 어떤 물질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이가 얘기하지만 꼭 감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이런 게 정말 즐겁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그 가족 관계가 아닌가 하고 감독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영화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영화가 그 아이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계속 그 아이가 배워나가잖아요, 보면. 그죠. 근데 아버지도 계속 배워나가는 아버지의 성장 드라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장 드라마의 구성인데, 그 장면에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함께 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 장면이 사실상 영화의 주제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네.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놀아주는 장면들의 연출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계속 바쁜 셰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고 원래 의무적으로 아들하고 놀아준다, 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 놀아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주말마다 들러가지고 아이랑 잠깐 시간을 보내는 건데, 아이가 실제로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극장에 가고 그 다음에 집으로 딱 차를 타고 데려오는 그 장면까지의 연출 혹시 기억하세요? 아, 네. 1초씩 보여줘요, 정말 1초씩. 그죠. 아버지가 그 놀이공원에 가서 기차 같은 거를, 상륙열차 같은 걸 타는 장면이 1초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막 팝콘 먹어서 웃고 있는 장면 1초 보여주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 혹시 옛날 영화에 쓰던 것도 아닌가요? 어떤 영화예요? 옛날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파격적인 그런 편집이.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되게 짤막짤막하게 딱딱 들어가고, 그 장면에 가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연출이. 이 그죠. 아이한테는 아버지랑 보낸 시간이 정말 그 정도 1초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장면 바로 앞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땐 아이랑 놀아준 게 아닌데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시장에 간다든가. 네, 시장 가서 시장을 보는 건데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나 거기 따라가도 돼? 나 시장 보는데 따라가도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주방 들어가도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그 시장을 같이 보게 돼요. 근데 볼 때 처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거 고르는데 애는 사실 지루하니까 자꾸 팝콘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팝콘 먹으면서 또 아버지가 맛있는 거 먹으니까 또 기분 좋아가지고 그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핫도그를 먹죠. 보통 핫도그 안에 소세지가 이렇게 껴있는데 그게 이제 뉴올리언스였나? 네. 그 도시에 있는 유명한 명물 같은 건가 봐요. 뷰쉐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 소세지를 거기서 먹어야 된다고. 네. 그게 약간 프랑스 촌 같아요. 왜냐면 뉴올리언스가 나폴레옹한테 돈 주고 산 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식 전통이 되게 많아 보이고, 나중에 거기 소시지 먹으러 갔을 때도 프랑스 촌으로 찾아가잖아요. 그죠. 프랑스 거주지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원래 프랑스식 소시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뷰쉐 머리였던 것 같은데, 그 소시지를 나중에 꼭 뉴올리언스에 가서 먹자, 이렇게 아버지는 대충 던졌는데 아이가 진짜요? 그럼 언제요? 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달에 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면서 못 가게 됐다가 나중에 푸드트럭을 몰게 되면서 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시장을 보면서 했던, 그렇게 함께 보내면서 함께 뭘 배워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을 아이는 정말 함께 한다라고 느끼면서, 반면에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라고 느끼면서 청룡열차를 탄다거나 놀이공원에 가서 또는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정말 1초만으로 편집해서 끝내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가 존 파브로 감독이 정말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준비된 연출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과연 요즘 어린애들이 둘 중에 뭘 더 좋아할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 영화관 가서 겨울왕국 보고 뽀로로 보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디즈니 공원 같은 데 가고. 근데 아빠 이게 일하는데 가자 사람마다- 이러면 귀찮아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만약에 아버지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치 않게 떨어지게 돼서 부성의 결핍을 느끼는 아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처럼 좀 조숙하고 그렇다면 좀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물론 저였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아빠 따라가서 그렇게 같이 장 보고 이런 거 싫었을 것 같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뽀로로 지금 7시 하는데. 친구랑 놀이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 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네. 이 영화에서 SNS가 표현되는 방식이 정말 남달라요. 아, 그죠. 사실 우리가 보이우드라는 영화를 아마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네, 맞아요. 네, 다뤘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뤄지죠. 그죠. 그리고 이 영화 말고 뭐 버드맨이라는 최근 미국 영화에서도
역시 SNS에 대한 풍자,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풍자적인 요소들이 영화 속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영화 두 편에 비해서 오늘 보고 온 아메리칸 셰프라는 이 영화가 훨씬 SNS를 잘 녹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영화들에서는 SNS를 좀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긍정적으로 다루려고 해도 그거를 조금은 공평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SNS가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 사이에 SNS에 좀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하지 못한 세대가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다른 영화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반면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살리고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트위터를 아이들은 정말 잘 이용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해서 그 어떤 비평가와 함께 우격다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행패를 부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게 그죠. 유튜브에 막 나돌고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고 또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이걸 오용하는 장면들. 그거 된 게 사실은 잘못 투입본에서 그런 거잖아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SNS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뭐 SNS 막 가지고 잘못 트윗 날리고 연예인들이? 약간 파이터들 있잖아요. 네, 키보드 그죠. 워리어들. 그런 경우들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1대1 있었지 대화하는 줄 않았을까. 알고. 네. 모 평론가도 옛날에 그 흡연했던 거 그런 것들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흡연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자기 고백 아닌 자기 고백으로 뭐 취한 김에 쓴다 해가지고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새삼 생각나는 맞아요. 일화였습니다.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그 트위터의 새가 상징이잖아요. 네. 그 새들이 막 날아가는 연출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새가 날아갔나요? 새가 날아갔죠. 그 파란 새가 그 영화 속에서 트위터를 막 날리고 막 여러 사람들이 이 네. 트위터라고 홍보하고 할 때 영화 속에서 파란 새가 막 이곳저곳으로 날아가요. 그러게요. 네, 이런 걸 되게 기억났다. 참신하게 표현을 잘하지 않았나. 전 존 파브로 감독이 이 영화에서 왜 요리에 계속 참신성을 강조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연출의 참신성이 전 좀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가 볼 때는 어땠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영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문자를 보내면 이 문자 메시지 화면이 영화 화면에 나오고 그렇죠. 글자 쓰는 거조차 이렇게 네. 타다다다다닥 타자기 쓰듯 스토리 나오면서 후아유 뭐 이런 영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트위터 그 연출 자체가 좀 참신하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있었던 거고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구성 자체가 좀 좋았어요. 좀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하나는 슬램덩크. 왜? 그 슬램덩크에 보면 그거 아세요? 선수경 감독 김수겸. 그래. 그거 생각났고 하나는 리얼스틸 생각났어요. 좀 리얼스틸 보면 어디 가요? 걔도 이제 아버지가 그러네. 권투하는데 네. 아들이 사실 조종하잖아요. 네. 이것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사실 부족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아들이 어떤 부분을 더 채워주면서 이게 좀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트위터 아들이 어떤 트위터 마케팅적인 트윗질을 하니까 광고를 하고 저렴하게 표현하지 마. 트윗질이 뭐냐.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아버지가 또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에 그 싸웠던 그 비평가와도 또 화해에 돼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좀 비슷한 부분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쵸. 부자가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네. 근데 그 점에서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아들이 여기서 속만 새기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존재였다면 맞아요. 어땠을까? 그러니까 피어싱하고 아버지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엇나가질 않잖아. 오히려 그쵸. 도움이 되잖아. 성숙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일 때 아들이 엇나갔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궁금증도 드네요. 만약에 어땠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기보다는 분명히 이 캐릭터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였고 그 캐릭터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조금은 더 보편적인 아이 캐릭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사실 아이 캐릭터가. 되게 성숙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성숙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저는 그 트위터라는 그 상징 딱 자체를 새 자체를 영화 속에 제대로 들어보내고 트위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거나 유튜브라거나 그런 SNS적인 문화 자체를 이 영화가 주요하게 포착하고 그걸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만들어진 영화 중에 새로운 문화인 SNS 문화를 가장 잘 녹여낸 영화이지 않았을까라고도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건 어땠어요? 어떤 장면이요? 영화 마지막쯤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버지랑 옛날에 시장 갔을 때부터 네. 1초씩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잖아요. 동영상을 그 1초짜리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었으니까 동영상 안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많은 영상들의 대부분이 영화 화면에서 따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봤던 영화에서. 그래요? 네. 아, 영화 속에서? 네, 영화 속에서. 아, 이 영화? 네, 이 영화에서. 그렇지. 근데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1초 영상을 만들었을 때 네. 우리가 본 영상들이 또 나오니까 진짜 뭐 사실 같고 그래, 진짜. 뭔가 좀 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SNS 관련해서 말인데, 다른 영화들에서 SNS가 다뤄지는 방식은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보이우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아 특히 보이우드에서 페이스북이 그려지는 방식 기억하세요? 아니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자기 아, 해놓고 그죠. 나중에 계정을 삭제하고 기억났다. 튀려고 그렇게 하는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페이스북 계정 삭제하는 그런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튀고 싶어 안달난 애들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말이 되고, 왕따 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SNS에 대해서. 그 버드맨에서도 SNS에 대해 부정적 측면들을 되게 풍자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실제 내 모습이 중요하지.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성세대에서. 물론 근거가 있고 시사점도 있는 부분이지만 서로 만나서 서로의 상대방의 얼굴이나 상대방한테는 관심이 없고 정작 들여다보고 있는 건 내 손에 있는 그런 폰이다. 폰만 쥐고 있고 그건 항상 SNS로 다른 데 연결돼 있어서 실제로 내가 있는 그 공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런 비판들과 함께 상당 부분 SNS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풍토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주류 문화에서는.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까지. 하지만 좀 그것과 별개로 이 SNS의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은데 그거를 영화가 얼마나 잘 녹여냈는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비춰졌던 영화가 많았거든요. 근데 전 이 영화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났던 영화가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초반부에는 SNS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스꽝스럽고 좀 비판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보여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들이 SNS를 되게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SNS를 도구로서만 활용을 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게. 거기에 그쵸. 매몰되지 않고 철저하게 도구로서 활용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존 파브로 감독이 SNS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영화에서 정말 이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건 결국은 옛날부터 한 100년, 200년을 넘어서 막 1000년, 2000년 전에도 중요하게 여겨졌을 가치들이에요. 예를 들면 존 레기저모가 연기한 그 마틴이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아 그죠. 부주방장. 그 친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부셰프 자리를 포기하고 푸드트럭에서 무급으로 일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했으니까 그 셰프를. 그래서 와서 함께 일을 하고 그 속에서의 막 우정들 같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런 또 유대감. 그리고 계속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유대감을 통해서 역경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 이 영화가 결국은 이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졌던 인간 사이의 유대감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또 셰프로서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원칙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아들한테 그죠. 가르쳐주는 부분들. 칼을 선물해 줄 때라거나 돈 안 냈으니까 탄거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아들한테 훈계하는 모습들이라거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철학 내지는 유대감과 연대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SNS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를 감독이 되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게 맞아요. SNS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SNS가 되게 발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마틴과 칼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칼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SNS가 어떻게 올라오건 이 사람을 읽고 지지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사실 사람 사는 사회일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 측면에서 이 영화가 SNS를 잘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 영화는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좀 드러낸 것 같다. 왜냐면 영화에서 이제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 김 기사님 말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 이제 왜냐면 이제 여기 영화에 나온 거 보면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죠. 여자 만날 때 쓰는 거다. 이제 푸시 하면서. 네, 그리고 또 그 아들한테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죠. 트위터하면 여자 만나 섹스할 수 있는 거냐. 그죠? 네네. 그리고 트위터로 사실 하는 게 광고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이미 주인공 주연들이랑 조연들이 이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나왔는데 사실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 같은 건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냥 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네. 그 인터넷 상에서 SNS 문화 안 좋은 문화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뭐 그 좋아요 누르면 아프리카에 사는 그 난민들이 배가 다시 불러오는 게 아니라고 차라리 100원을 더 주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현실을 좀 부정하고 또 인터넷 상에서만 사람들이 이 문화를 맞나? 맞아요 이거? 뭐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좀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비추고 있는 SNS라는 것의 단면은 긍정적인 쪽에 어느 정도는 치우쳐 있는 부분이 그죠. 있었고, 사실 SNS가 파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그 평론가가 트윗을 이용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왔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죠. 조금은 단편적으로 지나가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그 확실히 경찰 있죠. 아저씨가 그 사진 찍으면서 막 하는 장면에서처럼 약간 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지나가는 장면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좀 아쉽게 좀 치우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네.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내려는 영화라기보다는 오락 영화에 가깝죠. 그죠. 이 부자가 서로의 성장 드라마, 성장 곡선을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와 그 동료 직원과의 사이에서의 그 연대감이나 이런 모습을 비추고 모든 게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한편의 오락 영화인데 그 사이에 요리나 음악 같은 것들이 좀 충분하게 나오고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미화하고 캐릭터들을 약간 조정하고 좋은 인물로만 다들 맞아요. 다 행복해 그렇게 보이고. 만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역경을 주려는 인물들을 조금은 좀 꽉 막히거나 그런 캐릭터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도 하겠죠. 더스틴 호프만 캐릭터라거나. 네, 맞아요. 네. 그 더스틴 호프만 캐릭터도 좀 인상적이잖아요. 이 영화의 카메오들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먼저 그럴까요? 더스틴 호프만부터. 네,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죠. 그죠. 사장님입니다. 계약성에서는 이 칼 캐스퍼라는 주방장한테 거의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으로 나와요. 주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가 맡아라. 셰프를 주방장이라고 해도 되지 사실. 그죠. 네. 주방장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셰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주방장한테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권한이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죠.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모습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레스토랑에 정말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요리를 해라, 무슨 요리를 내놔라 이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죠. 그죠. 주방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계속 이 사이에 주방장과 그 레스토랑 주인 사이에 갈등이 있고 결국에는 주방장이 그 레스토랑에서 뛰쳐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죠. 꽉 그죠. 막힌 인물. 그 역할도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 요리사가 아니라 주인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주인이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주인공이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냥 내가 주인 입장인데 네. 우리 레스토랑이 시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스토랑이에요. 전통적인 요리도 있고 근데 그게 아무리 비평가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내는 게 맞지 않나. 네. 거기서 약간 존 파브로의 철학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저 역시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 주인인 더스틴 호프만이 하는 말이 되게 신빙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설득돼서 그 요리를 내놨던 것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떤 공연을 보러 가는데 롤링스톤즈. 롤링스톤즈 공연을 보러 가는데 그 대표곡이 안 나오면 되겠냐. 맞아요. 우리 레스토랑에는 원래 주요 메뉴도 있고 이걸 통해서 계속 손님들을 접대해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떤 비평가가 온다고 해서 메뉴를 바꾸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내놔라. 그죠.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계속 참신한 요리에 목말라 있는 인물이에요. 사실 이게 캐릭터에 약간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참신성을 따지면서 참신했던 인물이 푸드트럭 하면서 쿠바 샌드위치만 만들거든. 그 샌드위치 안에 창의적으로 만드는 걸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아, 나중에 여러 가지 재료로? 네, 그죠. 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네. 근데 내 생각에는 조금은 그 캐릭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샌드위치의 그런 캐릭터라면 만족을 못 할 텐데.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주방장은 계속 얘기하죠.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요리지 예술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새로운 거 만들고 막 꾸미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네가 그렇게 참신하게 만들었다는 꿀빵 누가 주문했냐. 허니브레드. 허니브레드라고 했으면 많이 팔렸을 텐데 꿀빵이라고 해서 안 팔린 것 같아. 아, 외국인데, 미국인데, 아메리칸 셰프인데. 아, 그렇구나.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더스틴 호프만이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설득력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좀 시대에 뒤처진 인물로 그려지고 영화 속에서 그죠. 주인공처럼 이렇게 참신한 요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요리의 예술적 측면에 가깝다라고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측면에서 비평한테 욕을 된통 얻어먹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역시 레스토랑 사장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더스틴 호프만의 그런 역할, 좀 고지식한 사장님 역할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도 네, 잘했고요. 저도 좋았어요. 두 번째 카메오 누구죠? 스칼렛 요한슨, 네. 뮬리 역. 네. 어떤 역할로 나왔나요? 스칼렛 요한슨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와인을 그 뭐라 그러죠? 소믈리에? 네. 소믈리에 역할로 나왔죠. 소믈리에면서 홀 전체를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네. 지배인처럼 나왔죠. 아, 그죠. 네. 홀을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처럼 나왔는데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주인공과는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죠. 그런 반쯤은 애인인 사이. 잠자리를 같이 안 했을 수도 있죠. 아, 그럼 밤에 집으로 불러서 스파게티만 해주고 돌아가는 사이예요? 그죠. 배가 고프니까. 거의 키스 근처까지는 하던데. 그죠. 키스 한 거 안 봤죠. 네. 안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나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가 싶었어요. 감독이 아이언맨 찍으면서 스칼렛 요한슨이랑 친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출연시킨 배우가 스칼렛 요한슨, 그 다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죠. 이런 배우들을 확실히 그 친분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스칼렛 요한슨이 자기가 감독이니까 일부러 키스씬 같은 걸 넣으려고 하나? 아, 넣었나? 싶었어요. 저는 자꾸 키스하려고 하길래. 넣는데 반대한 거 아닐까요? 아, 그래서 키스 나는 거 목덜미까지 배드신도 넣는데. 반대해서 섹시하게 눕기만 하고. 그러고 딱. 네. 아무튼 감독의 사리사욕을 충분히 채우진 않은 것 같이 보였죠. 그죠. 네. 스칼렛 요한슨도 정말 매력적인 여배우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왔던 배우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 그죠. 네.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전 남편은 사실 그 칼이고, 아내의 전전 남편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2번 이혼한 건가? 그죠. 두 번 이혼. 2번 이혼했는데 첫 번째 이혼했던 남편이 그 로버트 로버트 다우니 다우니 주니어. 주니어고. 두 번째 이혼한 게 지금 잘 주인공인데 그 둘이 한번 만나는 씬이 매우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 정말 성격 또라이 같은 성격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잠깐 출연하는데 역시 자기 색깔은 되게 강한 배우구나라고는 느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3명의 익숙한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 역할을 소화했고 특히 스칼렛 요한슨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네. 일단 전부인. 전 무인. 네. 마이애미 출신의 쿠바게처럼 보이죠. 그죠. 그 여배우도 몸매가 정말 끝내주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전 첫인상부터 왜 이혼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비서. 비서도 엄청 이뻤지. 파란 옷 입은 여자. 네. 원피스 입은 여자. 그 여자가 가장 예쁘지 않았나. 영화 통틀어서. 네. 이 영화에 정말 나오는 여자들은 다 이쁘고 나오는 요리들은 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남자들만 제각각이죠. 남자들만 제각각. 주인공은 살찌고. 그러니까 이게 살찐 남자들을 위한 영화라고 봐도 돼요. 맞아요. 되게 살찐 남자들의 판타지를 이룩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되게 살찌고 매력 없어 보이는데 스칼렛 요한슨이랑. 스칼렛 요한슨이랑 지금 내연 관계고 아내는 예뻐. 전부인 엄청 이뻐. 맞아요. 근데 전부인이 심지어 자기 좋아해. 아, 스칼렛 요한슨도 자기 사랑해. 그러게. 근데 이 사람은 요리에만 목말라 있어. 거들떠보지도 않아 잘. 일이 중심이고. 그렇지. 이게 상당히 그 살찐 남자들을 위한 판타지적인 영화이지 않나. 7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7kg 빠졌다고. 그 7kg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건 시아버지 만나러 갔을 때.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영화가 되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오락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사 이 영화에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장면들이 남았다면? 푸드트럭. 푸드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 좀 그게 엄격하다고 들었었는데 또 아까 김 기사 말 들어보니까 또 네, 요즘에는 이제 또 허가, 승인이 잘 네. 나는 편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노점상들. 네,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전 노점상을 뭐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좀 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언젠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또 그러다 보면 불법 영업을 하고 좀 눈 감아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지만 뭐 가령 컵밥이라던가 뭐 옛날에 어떤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와플 같은 거 네, 한번 잘 터지면 추러스랑 와플 이런 거 잘 터지면 막 수익도 엄청나 하루에 몇 백씩 벌고 네, 좀 되게 뭔가 불합리한 구조인 것 같다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요거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싼데 한 달 수익이 뭐 1억에 가까이 되는 삼계탕집이 문을 닫았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근데 아까 그 푸드트럭을 봤는데 그 미국의 그 길거리에 있는 푸드트럭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아, 저런 문화를 살리면서 이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네,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노점상들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진짜 그런 부분들에 현명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무장정 이 앞에서도 맨날 그 서대문구청장이 싸웠잖아요. 그죠. 노점상들 몰아내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노점상들이 고용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나름 좀 발전시킨다면 관광적인 특수 효과도 있고 그런 점을 어떻게 고려를 해본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역차별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노점상을 인정을 해버리면 임대료를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국가로서 전체 공동체로서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고려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푸드트럭의 그런 모습들이 네. 그냥 무조건 이걸 문 닫게 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푸드트럭 때문에 사실은 그 주인공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 가정도 살아나고 그죠. 주인공이 그걸 먹는 살아나고. 사람들도 조금 더 행복해지고 제트 히트하면서. 막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선순환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노점상들이나 푸드트럭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 보면 무한도전에 이제 100만 원씩 주고 그걸 사업을 해서 돈을 불려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박명수가 그 회오리 감자를 판다든가 네. 사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나요? 사실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었나 또 장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딱 봤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쪽의 푸드트럭 문화는 네, 그런 허가증이나 이런 것들 네, 제도가 허가증도 다 있고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꼭 가서 아까 그 영화 보고 있는데 네. 그 푸드 트럭들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모여가 있는데 장터처럼. 네, 사람들 줄 서서 먹고 막 가서 나도 먹고 그 부분은 싶더라고요. 진짜 좋더라. 네. 푸드트럭들이 모여서 있는 게 되게 관광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듯한 맞아. 느낌. 그러니까 노점들 많이 모여 있으면은 또 관광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영화 속에서 잘 반영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노점을 중심으로 한 영화 하나 나와도 색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노점 해가지고 노점? 코리안 노점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아메리칸 셰프니까. 아메리칸 푸드트럭이었어. 제목이 왜 아메리칸 셰프일까요? 셰프라고 원제라는 나왔던데 그죠. 한국어로 이제 옮기면서 왜 아메리칸 셰프라는 한국 제목을 달았을까? 좀 의문이더라고요 저는. 셰프. 요즘 아메리칸 스나이퍼 나오니까 이제 엮어가려는 수작인가? 나는 좀 더 별로더라고 아메리칸 셰프가. 근데 셰프 하면 너무 무거워 보여서. 나는 이게 좋은 제목이 네. 차라리 아메리칸을 부질 거면 아메리칸 푸드트럭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빠 요리사 어때? 아빠 요리사. 아빠 요리사. 요리사 아빠. 네.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네. 관계사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 영화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냥- 추천사는 사실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리얼스틸처럼 네.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냥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관계사는 이 영화를 추천했고요. 네. 누구한테 추천하시겠어요? 저희가 새로 생긴 무비시네 영화방 규칙이 네. 영화를 추천하든 비추하든 보마를 하든 네.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영화를 만약에 누군가 추천한다면 아, 이 영화는 이제 전체 연령층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전체 연령층? 되게 센스가 지금 발휘가 안 되는구나. 네. 관계사는 전체 연령층한테 이 영화를 추천했고요. 네. 저 역시 이 영화는 추천입니다. 네. 영화가 근래 들어 본 SNS가 가장 잘 반영된 SNS의 여러 긍정적인 부분들이 내지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잘 반영된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중구도의 성장 영화로서 이중적인 성장 영화로서의 측면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본 적 없는 요리들이 여러 개가 보여지는 맞아요. 그런 영화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또 음악도 있었다는 점에서 오감 만족의 오락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비만 남성들에 대한 판타지를 유감없이 발현시킨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진짜 비만 남성들에 대한 판타지인 게 이 아버지 캐릭터가 지금 빈털털이에요. 그죠. 빈털터리에 자기 일밖에 모르고 그런 비만인 남성이죠. 그런데 주변의 여자는 다 다 예뻐. 그래 다 예뻐.
다 날 사랑해. 그 다 어려. 그래. 20살씩은 어려 보이더라.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이제 비만 남성 백수들을 위한 판타지. 백수는 아니. 그러나 요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 요리는 백수였지. 요리 잘한 백수. 요리를 엄청 잘하고 인정받았는데 근데 백수가 된. 백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엄청 잘해야 돼요, 근데. 능력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관기사 모두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무비신의 영화방의 제 71방 방송으로 관기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관기사와 함께 영화를 보자마자 바로 녹음을 진행했는데 관기사 오랜만에 나온 감흥이 어땠어요? 사실 저는 나올 때마다 준비도 안 돼가지고 미안하기도 한데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약간 당일 배송 느낌 나네요.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바로 당일 배송 영화방 아닌가요 이거? 무비신의 영화방. 무비신의 영화방. 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네. 외국 갔다 온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네, 그렇죠. 관기사 이제까지 총 10번 나왔던데 11번째 방송 그래요? 무비신의 영화방이었고요. 다음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저도 아메리칸 셰프 아주 재밌게 영화관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재밌다는 소문만 듣고 맨 처음에 아리송하면서 영화관을 좀 힘들게 저녁 시간을 찾았었는데 한 2시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힐링 여행을 한 느낌이었고 정말 맛있게 재밌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즐겁게 봤습니다. 아메리칸 셰프 박기사 역시 이걸 앞에서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셰프 박기사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재밌게들 보세요.